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습니다. 이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면은 성장을 해요. 자, 듣고 계시죠? 여러분, 원래 가을에는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학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아니, 찬바람이 부는 이 와중에 금리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주에 우리 관심 가져볼 만한 때가 딱 됐다는 얘기인데, 투자 기준, 이슈 전망, 앞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까지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바람 불 때 우리 다시 만났는데 네. 맞죠? 가을에 온갖 뭐 암학회, 폐학회 이런 거 되게 많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앞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연구원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대항해 시대에 비유를 하셨는데 네. 딱 보고 생각했잖아요. 아 게임 좀 하시는구나. 저 대항해 시대 온라인 조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대항해 시대 막 배를 막 건조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 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15에서 17세기에 유럽인들이 항해술 발전을 시켜서 뭐 인도나 이런 쪽으로 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좀 빗대어서 그 당시 대항해 시대 때 유럽 문화랑 기술이 유럽 밖으로 좀 확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K바이오도 이런 상황이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외 임상을 우리가 해서 기술을 좀 확장을 시켜가는 그런 단계의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로 좀 개척해서 팍팍 신대륙도 개발을 하고 개척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아니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관세 전쟁 시작되고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바꿔 말하면 다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잘하고 다 잘 팔고 시장에 다 나가 있고 근데 세계 4등 특허 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되게 대단한 약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뭐 바이오는 좀 잠잠하죠. 네, 이유는 일단 국내 바이오 특허도 출원이 좀 감소했고요. 그 사이에 9년 사이에 이제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습니다. 이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면은 성장을 해요. 자, 듣고 계시죠? 그 당국 관계자분들 첫 번째. 정부 지원. 정부 지원. 네, 규제 산업이니까 정부 지원 너무 중요하고요. 좀 해줘요. 네. 두 번째. 자금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R&D 쪽이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인재. 요거 세 가지만 탄력을 받으면 이 혁신의 탄력을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뭐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테크와 관련해서도 기술 이전 소식이 좀 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이오하고 바이오 테크는 뭐 많이 다른 거예요?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텍을 좀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술 관련되어 있는 신약 개발 업체들을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저희가 불리고 있고요. 기술 이전이 좀 뜸하긴 했습니다. 주가는 좀 올랐는데 기술 이전 좀 뜸해서 이게 나올 때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약가 인하나 관세나 이런 것도 이제 본격화가 거론된 게 5월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묘하게 기술 이전이 좀 뜸해졌다 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기술 이전 글로벌 건수가 한 61건인데요. 작년 요 같은 기간에 69건이니까 좀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외 정세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좀 관망세를 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통상 4분기 정도에는 거래가 좀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계절성이 있는 건 아닌데 글로벌 기술 이전 건수를 분기별로 좀 나눠보면 항상 4분기에 좀 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이제 딜을 클로징해서 본인이 이제 성과를 내면 그 다음에 또 승진도 되고 이렇게 유종의미 압박이 있구나 어디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 다 비슷해요. 네, 그렇죠? 항상 4분기에 좀 기술이 이전이 많이 네. 나오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찬바람 불 때 또 그렇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가 바이오 들어가기 되게 좋은 게 온갖 학회에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압박. 네. 아 맞다 나 내년에 부장 되고 싶지. 맞아요. 요것도 있고 왜 차도 연말에 많이 팔리잖아요. 네. 세일 팍팍 해주면서 올해 많이 팔아놔야 이제 좀 든든하게. 아니면 아우 난 너무 많이 팔았어 하면 12월에 고객님들한테 전화해서 1월에 사가시죠. 저 네. 1월부터 실적 좀 올리게 이런 여유도 있곤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자금이 들어오기 되게 좋은 환경이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바이오텍들은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는지 환경이 무지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이제 계속 올라가던 시점이었고 내려가더라도 이제 많이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바이오텍들한테는 힘들었던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의 바이오텍들이 좀 많이 부진해서 시장 대비 좀 부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내내 부진했던 그 S&P 바이오텍 ETF 중에 XBI라고 있어요. 네. 이 XBI가 9월 들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은 지수 대비 하회를 하고 있지만 이런 회복세들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투자 심리 완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맷집이 생겼어요. 더 때려도 너무 많이 맞아서 네, 투자 심리가 네. 이제 더 악화될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맞았는데 더 이상 관세나 이제 최애국 약가 인하라든지 네. 이런 정책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인하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맞네요. 우리 간이 커졌어요. 곤장을 하도 맞다 보니까 엉덩이에 지금 굳은 살 배겨서 아유 때리려면 또 때려라 이런 상황인데 아니, 시장이 좀 희한한 게 바이오가 어려울 때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온도차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격의 좀 차이인데요.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좀 더 기술주들이 많아서 실적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꿈나무. 네, 코스피에 있는 업체들은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기대보다 좀 더 실적이 더 나와야 된다든지 뭐 기술 이전 기대감 모멘텀이 좀 부재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쉬어갈 수가 있는데요.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극명했어요. 네.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수가 30% 이상 지수 자체가 올랐는데 코스피 안에 있는 제약 업체들은 올해 초 대비 1에서 2%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엄청 언더 하회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코스닥 지수가 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코스닥 제약 지수가 20% 이상 네.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상승률이 한 18%니까 이겼네요. 코스닥보다 더 상회를 한 건데요. 이런 차이는 이제 기대감의 차이일 수 있고 시장은 아무래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코스닥에서 좀 더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지금 보니까 막 개별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니 이 와중에 미국이나 유럽의 오래된 제약사들이 잘 나간다는 건 뭐 배는 좀 아프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중국이 꽤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중국의 바이오 제약업체들 이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중국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요 올해 위너입니다. 올해 위너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헬스케어 중에서 네. 국가별로 지수의 수익률을 봤을 때 네. 그 중국의 제약 바이오 지수 자체가 올해 초 대비 70% 이상 지수가 70%요? 네. 이게 말이 되는 네, 얘기예요? MSCI 차이나 헬스케어 와. 지수인데요. 거의 뭐 중국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요랬던 상황은 사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정부 지원, 자금, 인재 이런 것들이 농축돼서 갑자기 이제 올해 뭔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건데요. 다했구나. 네, 5년 전에 기술 이전을 글로벌하게 봤을 때 건수 기준으로 그 나라별로 비중을 봤더니 5년 전에는 중국이 5에서 6% 정도 비중을 차지했고요. 우리랑 비슷했어요. 네. 우리 K바이오가 한 5% 정도 5년 전에 2020년도에 차지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올라서 6%, 그러니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중국이 40%까지. 5%에서 40%까지 왔다고요? 네. 우리 그동안 뭐 했지, 우리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중국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2015-16년도에 차이나 헬스케어 2030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에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고 규제도 많이 풀었고요. 중국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중국으로 다시 인재들이 많이 쏠리면서 창업도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좋은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려면 빅파마들이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중국에 일단 먼저 가서 이 기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걸 사오는 그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미투라고 해서 비슷한 거 제네릭이나 시밀러나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요. 그쵸. 지금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혁신 신약들, 아예 새로운 그런 신약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R&D 투자 금액이 일단 과거에 뭐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10% 매출액 대비 10%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30% 50%까지도 매출액 대비 50%까지 네. R&D에 쓴다고요? 네,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은 R&D에 올인을 하고 있고 뭐 많이 쓰는 기업들은 우리가 많이 써봤자 한 2천억 내외 정도 쓰거든요. 뭐 그 대형 제약사들이나 뭐 큰 회사들이. 근데 중국은 2.7조 원. 그 한 해에 작년에 조 단위 투자를 하고 있고 못해도 한 뭐 5천억 정도 쓰고 있으니까요. 회사 혼자 2.7조 원까지 쓴다 이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인재 워낙 뭐 있고 임상하는 것도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임상도 뭐 잘 모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지금 인공지능만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구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분위기가 바뀐 게 코로나 때는 중국이 자체 백신으로 그 백신 놨을 때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 백신이다, 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틈에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중국에서 임상하면 글로벌에서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거 뭐 하고 있는 거 없을까요? 우리 정부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정부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토론을 이제 하셨는데 그 신약 속도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다. 네. 시작을 일단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빨리 아마 이제 다들 속도전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데 일단 긍정적인 거는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줄이겠다라는 구상이 나왔고요. 임상 세계 3위 블록버스터 신약 세계 창출,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 2배 확대 같은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이슈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적인 비만약은 뭐 아직까지 아쉽지만 없습니다. 근데 일라이릴리 위고비는 거의 지금 전 국민이 모르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각도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신약 쪽으로는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 GLP-1 약물인데 그 약물을 지금 3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올해 이제 국내 3상 끝나면 아마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내 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자체 신약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는 플랫폼 강국입니다. 중국은 그런 신약을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데 자산을 굉장히 잘하는 국가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잘하는 나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플랫폼 쪽에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뒤에서도 우리 이제 나누겠지만 빅파마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수익성의 압박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생산원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약가이나 할 수 있어서 지금 위아래로 마진 압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빅파마들이 찾는 거는
마진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지 아마 찾아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에 대한 이제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흡수율을 개선을 시켜서 원료를 더 적게 넣어서 마진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회사들도 이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 빅파마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거죠. 플랫폼이라고 하시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신약을 발굴하는 플랫폼도 있고 제형 변경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우리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형을 이제 바꿔주는 플랫폼.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그 약을 사용하는 편의성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소비자는 편의성이 올라가고 빅파마 입장에서는 특허 연장이라든지 마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주사를 먹는 걸로 바꿔주면 참 편할 텐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개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막 배에 엉덩이 막 저희 주사 찌르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이제 먹으면 돼요. 그 비만도 이걸로 해결돼요. 이런 날이 머지않아 오는 거예요? 네, 특히나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제에 대한 거부 반응은 잘 없는 편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주사보다는 경구를 더 편의성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확실히 릴리나 이런 회사들도 아시아 쪽의 경구로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주사 포비아라고 해서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인구가 전 세계 한 20에서 30% 정도 여기 됩니다. 있네요. 20%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복용 편의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관세 얘기도 있고 지금 유럽의 제약사 이런 데들이 난리가 난 게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에다가 약가를 또 내리라고 하잖아요. 요 와중에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구조조정 굉장히 계속 되어 왔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바이오텍들 구조조정이 많았어요. 실제 없어지는 바이오텍도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제 금리나 자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먼저 조정이 됐고요. 올해는 다국적 제약사는 구조조정을 할까 싶었는데 다국적 제약사마저도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7월에 예상 감원이 이제 7,900명 미국에서 이게 그 작년 7월 대비 487% 정도 올라간 거니까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거고요. 빅파마들 말씀드렸는데 머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력의 8%에 해당하는 6,000명 감원을 올해 이제 결정을 했고 화이자도 돈이 되게 많은 회사긴 하지만 27년까지 이제 7.7빌리언이니까 한 10조 원 정도 그 구조조정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MS라든지 다른 빅파마들도 올해 들어서 계속 구조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관세 전쟁이나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관세 전쟁이랑요. 미국이 그 약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트롤했던 적은 사실은 미국의 헬스케어 역사상 없었어요. 거의 근데 80년. 궁금해요, 진짜. 8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매년 올라왔습니다. 그 약가는 매년 인상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인구 구조랑도 맞닿아 있는데 베이비 부머들 세대가 은퇴가 이제 올해부터 펼쳐지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역 적자랑 재정 적자잖아요. 근데 무역 적자는 관세로 하고 있고 재정 적자는 사실 재정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헬스케어입니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올해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이걸 올해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 오늘부터 낮춰. 아스피린 한 알에 50원만 받아 하면은 딱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빅파마들과 이제 행정부의 뭐 그런 그 소송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럴 건데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최혜국 약가 인하라고 해서 왜 미국만 약값을 높게 받느냐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약값을 우리 수준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낮추든지 이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왕물 귀신. 그런데 이게 유럽도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그 유럽의 재정도 다 같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풀기 쉬운 숙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를 이제 미적미적하게 되니까 어렵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17개 다국적 제약사한테 서한을 보내서 9월 말까지 그 대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지금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글로벌 제약사들 돈 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까요? 제약 바이오 내에서 배당도 주고 주가도 안정적인 전통 제약사도 있고요. 고위험 고수익의 바이오텍 투자도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자기 성향에 맞는 서브 섹터를 고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나 금리 환경이나 모두 다 고려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렵잖아요. 이걸 네. 다 종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서 혁신이 생겨났는가 네. 이걸 보시면 되는데 2, 3년 전에는 그게 비만 치료제였기 때문에 릴리나 노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올해에는 중국 바이오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바이오텍이 글로벌 바이오텍 중에서 가장 이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 혁신을 좀 찾아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혁신 잘 찾고 싶은데 이게 눈에 좀처럼 잘 띄지가 않아서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주요 임상 데이터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요것도 비만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비만은 한번 저희는 사실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생기면 쉽게 꺼지진 않아요. 이게 그렇죠. 호흡이 길기 때문에. 우리 또 꾸준히 뚱뚱하니까. 네. 근데 이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당뇨로 시작해서 비만까지 왔고 특히나 위고비 노보코 같은 경우는 심혈관 예방이라든지 메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까지 넓어졌는데요. 올해 9월 달에 알츠하이머 임상이 끝납니다. 그래요? 네, 알츠하이머도 하고 있어요. 3상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9월에 끝나면 아마 연내에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감은 크진 않습니다. 이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은 크지 않는데 여파는 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까지 그 비만약 얘기하다 보면 이거 거의 무슨 만병통치약. 그러니까요. 만병통치약 카테고리로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런 카테고리가 뜨면 유사해서 그 정도 효과 없는데 언급되는 약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갈라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